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달러의 운명과 글로벌 금융시장 관련 자료,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2014년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게 달러나 글로벌 자본 흐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죠.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과거하고 현재 주요국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지. 반대로요? 네, 특히 일본 중앙은행, BOJ의 움직임하고 또 미국의 대응,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자료들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2014년 10월, 그때 있었던 헬로윈 쇼크부터 좀 떠올려 봐야겠네요. 네, 네, 기억나시죠? 그때 미 연준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를 딱 종료했는데 바로 일본은행 BOJ가 엄청난 규모로 QE 확대를 발표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도 바로 뒤따라갔고요. 네, 그 결과가 뭐였냐면 달러는 엄청 강해지고 엔화랑 유로화는 확 약해졌죠. 이게 겉으로 보기엔 뭐 글로벌 정책 공조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그쵸. 뭔가 짜고 치는 듯한. 네. 실은 그냥 달러 강세를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반대라면요? 주신 자료들 보면 BOJ는 이제 금리도 올리고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쪽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거군요. 네,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 이제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10년 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자본 흐름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돈이 막 흘러갔는데 이제는 그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네, 그런 예측인 거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BOJ가 긴축을 해도 일본 안에서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좀 안정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오, 그건 좀 의외인데요. 긴축하면 보통 금리가 오를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자본 흐름이 반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네. 예전에는 일본의 QE가 미국의 어떤 금리 상승 부담을 좀 덜어줬다면 이제는 반대로 일본의 긴축이 미국 연준한테 QE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완전 반대네요, 진짜. 네,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의 압력인 거죠. 근데요, 지금 미국은 그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목 잡혀 있잖아요. QE는 뭐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죠. 게다가 이 자료들 보면 뭐 스콧 베센트 같은 사람들 발언 인용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아시아 동맹국들한테 오히려 통화 가치를 올리라고 절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네, 그런 내용도 있죠. 한국 원화 절상 요구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딱 꼽히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엇박자 때문에요? 네, 달러 약세 압력, 그러니까 헬로윈 쇼크 되돌림 현상이 만약에 나타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오를 테니까. 그러면 연준은 정책 쓸 공간이 더 좁아지죠.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동맹국한테 통화 강세를 압박하고 있으니 이게 참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네요. 자료에 보면 우리 정부도 사실 원화가 너무 약하다, 과도하게 절하됐다고 보는데 뚜렷하게 절상시킬 방법 찾기가 어렵다, 뭐 이런 고민도 엿보이고요. 그럼 일본 국채 시장은 괜찮은 건가요? 보통 일본 부채 많다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걱정 많은데 이 자료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 이게 일본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위기라기보다는 BOJ 정책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에 공백이 생긴 것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그러면서 일본이 뭐 그리스 같은 나라랑은 다르다, 해외에 순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하긴 그렇죠. 빌려준 돈이 훨씬 많으니까. 네, 일본 내부 은행이나 보험사, 연기금 같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국채 매수 주체들이 언제든 그 빈자리를 메울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건가요? 오히려 일본의 최대 채무국,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는 시각인 겁니다. 앞으로 일본 국채 시장하고 미국 국채 시장이 서로 완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극명한 차이, 다이버전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일본은 이제 긴축으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글로벌 자본 흐름을 바꿔서 미국에는 오히려 QE 압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QE를 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동맹국들한테는 통화 강세를 압박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좀 긴장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쯤 좀 안정이 될까요? 자료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달러 자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또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히 보여야 연준이 비로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인데요.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서 연준이 이런 자본 유출 압력에도 불구하고 QE 카드를 도저히 못 꺼낸다면 네. 그러면서 동시에 동맹국들한테는 계속 통화 강세를 압박한다면 그럴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 변화를 읽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